고품격 홀로서기 경제방송 박근영의 데일리 힌트 시간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3월 25일 방송이고요. 지금 여의도 서울 지역은 비가 내립니다. 지방은 어떤지 모르겠네요. 주말 사이에 벚꽃이 많이 핀 곳이 있었던 것 같은데 이 비가 내리면 서울도 아마 새싹이 돋아나면서 이제 벚꽃이 좀 만개하지 않을까 기대를 해봅니다. 많은 분들 좀 들어와 계시고요. 시장이 오늘은 좀 녹록지 못했습니다. 시장이 좀 쉬어가면서 좀 즐거운 모습이 별로 나타나지 있지 않았었는데, 그래도 일부 이제 순환매가 좀 돌면서 종목들이 일부 움직인 섹터도 또 있으니까 이 부분도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라밀님, 구름샘님, 오제이티님, 민돌아빠님, 제노님, 등골아빠님, 그 다음에 등등 살걸님, 김영성님, 다들 반갑고요. 시장 이야기 빨리 들어가 보겠습니다. 코스피는 8포인트 상승 출발 보였는데요. 장 초반 외국인들은 코스피 200과 선물 매수 출발했고, 기관은 코스닥 매수 출발했습니다. 그리고 선물은 매도 출발을 기관들이 보였는데요. 이 반도체와 소부장 장 출발할 때는 일단 강세 출발 보였고, 2차 전지도 일부 강세 출발 보이기도 했습니다. 이 반도체 같은 경우는 오늘 단독 기사가 나왔는데, 삼성전자 쪽에 HBM3E 12단 제품이 엔비디아에 독점적으로 공급된다, 이런 기사가 하나 나오긴 했습니다만 단독 기사라서 조금은 유의할 필요가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오늘 삼성전자는 마이너스권으로 일단 마무리가 됐는데, 밀세증권에서 이야기하기를 아마 그 시점으로 본다면 실제 관련된 제품이 출시하기 전이기 때문에 콜 통과는 혹시 가능할지도 모르겠지만 제품에 들어가거나 이렇게 하기에는 시기적으로 기사가 내용이 맞지 않다라는 이야기를 미래에셋증권에서 오해했으니까 그 부분은 다음에 한번 시간이 될 때 한번 언급을 드리겠습니다. 아무튼 그런 쪽으로 반도체와 소부장이 움직였고요. 제약바이오라든지 자동차 부품, 그리고 은행보험, 엔터, 미디어, 우주항공과 방산 등이 장 초반에는 강세 출발 보이기도 했습니다. 그 외에도 미용기기나 PCB, 음원, 음반, 비료 등의 테마군들이 강세 출발 보였는데요. 객삼승 출발한 시장은 외국인 선물 순매수 규모 확대되면서 전반적으로 축소됐죠. 순매수 규모가 축소되면서 시장의 상승폭이 축소되기 시작했고요. 자동차, 은행, 증권, 보험, 지유사 등 저 PBR주들이 조종세가 나오면서 코스피가 조금은 힘을 잃어가면서 주춤했습니다. 이 반면 2차 전지 양극재 강세 속에 코스피 대비 코스닥이 상대적 강세였고요. 코스닥에서는 대형주가 움직임이 좋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상대적인 강세가 나타났다 볼 수 있습니다. 이 외국인의 선물 순매도 전환으로 10시를 지나면서 코스피가 하락 전환했고요. 다만 시장 주도하던 반도체 저 PBR 업종 차익 실현에도 제약바이오, 엔터 등의 일부 성장주가 순환매 속에 반등이 나오면서 시장의 낙폭을 축소했습니다. 2차 전지 밸류체인, 그러니까 삼성 SDI 주총 이후에 종고체 기대감이 지속됐고, 업황 반등 기대감도 2차 전지 쪽에 다소 좀 기대감이 유효했고요. 제약바이오 같은 경우는 미중 관련된 갈등의 반사수혜, 그리고 일본의 감염병 STSS 관련된 우려가 나타났고요. 엔터 업종 같은 경우는 연초 이후에 수익률이 부진했던 가운데 신규 IP 등장이라든지 하이브, 신인 걸그룹, 아일릿 데뷔 기대감 등도 같이 영향을 좀 미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긍정적인 흐름들이 성장주 내에서 모멘텀 발생하면서 순환매가 나타났다 볼 수 있습니다. 외국인 순매수 규모 자체는 전주 대비 축소된 흐름이고, 종가 기준으로서는 다소 조금은 소폭 파는 모습도 보이기도 했습니다. 코스닥은 외국인과 기관의 가치주 순매도 속에 제약바이오, 2차전지 관련된 성장주 순매수가 들어왔고요. 삼천당 제약이 바이오시밀러 독점 공급, 그리고 HLB가 FDA 신약 허가 기대감 등이 다방면 호재에 이야기가 되면서 제약바이오 강세가 이루어졌습니다. 에코프로 그룹주도 에코프로 인린 니켈 재련소 지분 취득과 관련된 모멘텀도 발생이 됐고요. 미용기기 같은 경우는 비올의 중국 관련된 약품감독관리국 승인 획득 관련된 소식이 지난 금요일 나오면서 오늘 강세를 이끌었습니다. 코스피는 단기 과열 부담에 따라서 숨고르기 국면에 다소 좀 진입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1분기 배당 기준을 앞두고 금융업이 약세가 좀 뚜렷하게 나타났고요. 다만 되돌림 폭은 다소 제한되면서 코스피는 2730선에서 지지가 되면서 오히려 하락폭을 만회하면서 아래꼬리를 다는 모습도 보이기도 했습니다. 한편 수급은 코스닥의 제약 바이오로 집중되는 흐름이 오늘 나타났다 볼 수 있겠고요. 업종별로는 의약품이 역시 강세를 보였고, 일본의 독성 쇼크 증후군 확산 소식에 관련주로 신풍제약이 강세를 보였습니다. 근데 이 부분은 지난주 방송을 드렸지만
이거는 크게 걱정할 필요 없다는 한국저증권의 이야기가 나왔는데요.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센티적으로 조금은 이 관련된 종목들을 찾으면서 좀 강세를 보이는 종목이 일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자사주 전략 소각 발표한 그 부강약품도 장중 18% 급등세를 기록했는데 종가는 역시 윗꼬리를 크게 달고 음봉으로 끝나서 좀 아쉬웠고요. 2차전지 밸류체인 강세 속에 철강, 금속, 화학 강세였고 반면 금융업과 운수장비, 유통업 등의 저 PBR 관련 업종들이 다소 좀 수익률 하위권에 위치를 했습니다. 이 코스닥은 외국인 중심으로 자금이 유입되면서 올해 최고치를 재경신했습니다. 업종별로는 제약, 일반 전기전자 강세 기록하면서 지수 상승 주도했고요. 특히 제약 업종 내에서 소유럽 9개 국가와 아일리아 바이오시밀러 독점 공급 계약 체결한 삼천당 제약이 상한가를 기록했고 HLB 그룹주도 급등세 이어가는 양상을 보였습니다만 반면 운송 장비와 부품, IT 소프트웨어와 반도체가 약세를 이루었습니다. 뭐 특징적인 시장 이야기는 정도 드렸는데요. 뭐 여러분들 오늘 시장을 좀 체감하기에는 다소 조금은 좋지 못한 장처럼 느껴지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이 좀 드네요. 섹터별로도 확산되기보다는 굉장히 좀 수렴화되는 모습들이 보였고요. 또 2차 전지라든지 이쪽이 조금 움직이긴 했습니다만 역시 반도체 소부장이라든지 이쪽 관련 주식들이 조금은 좋지 못한 모습을 보이면서 약간 시장에서는 좀 소외되는 모습을 보였다 이렇게 평가를 할 수 있겠습니다. 뭐 시장이 좀 좋을 때도 있고 뭐 지난주에 워낙 또 강했기 때문에 좀 숨고르기 양상이 역시 이어지는 모습이 나타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그 다음 이야기를 좀 드릴게요. 그래서 이제 매크로 관련된 이슈가 있는데요. 그 다음 사진을 한번 띄워주십시오. 그 다음 사진 띄워드리면 그 엄브렐라 리서치 쪽에서 뭐 가져온 자료입니다. 이 보시면은 코스피 관련된 외국인들의 비중인데요. 연초 이후에 외국인들의 강한 매수가 들어왔지만 과거 대비로는 아직까지는 외국인들의 국내 주식과 관련된 펀드 플로우 움직임이라든지 아직까지 고점 대비로 이렇게 외국인들의 그 국내 주식에 대한 점유율이 아직까지는 룸이 많이 남아있다는 평가입니다. 그래서 이 보이시는 가운데 가로줄로 보이는 약간 짙은 붉은색으로 보이는 이 자리가 결국은 이제 평균치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것보다도 훨씬 못 미치는 구간에 있고요. 그 다음에 분홍색 실선 같은 경우는 지금 최근에 이제 펀드 플로우를 말하는 것 같고, 그 다음에 코스피 관련된 검은색 실선이 코스피 관련된 쪽에 외국인들의 오너십, 그러니까 이제 보유 지분 정도가 아마 평가가 될 것 같아요. 그러다 보면 전체적으로 지금 한국의 코스피 대비해서는 외국인들의 보유 지분이 아직까지는 과거의 고점 대비로서는 상당히 좀 낮은 구간에 있다고 평가받습니다. 그래서 결국 뭐 5월 달에 밸류 프로그램이라든지 그 다음에 어닝, EPS가 또 상향 조정되는 국면이 나온다면 추가적으로 조금은 외국인들이 더 들어오면서 시장을 좀 끌어올릴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좀 해볼 수 있는 지표로서 좀 가져와 봤습니다. 자, 그런데 뭐 마냥 이렇게 긍정적인 잔밋빛만 가질 수는 없죠. 그래서 국내 시장에 대한 외국인 지분이라든지 룸들이 역시 조금은 여유가 있다는 점에서는 긍정적으로 우리가 해석할 수 있겠지만은 그 다음 사진 한번 띄워주세요. 그 다음 사진 띄워주시면 이게 신영증권에서 오늘 오후 늦게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신데 이게 뭐냐면 신영증권에서 기술주 강세장의 정점이 될 수도 있다는 파이낸셜 타임즈의 기사를 올려주시면서 미국의 내부자들의 주식 매도 비율이 2021년 1분기 이후로 최고치까지 내부자들이 주식을 팔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뭐 빅세븐이죠. 미국 쪽에 7개의 IT 회사들 많이 주가들이 올랐는데 이런 회사들이 주식을 대거 팔기 시작하면서 이 정점 논란이 이루어지면 미국 시장이 좀 조정받는다든지 이렇게 됐을 때 과연 우리나라가 디커플링이 될 수 있을까? 이 부분은 좀 봐야 되는 거죠. 물론 이제 동조화될 가능성이 좀 더 높게는 형성되지만 그렇다고 해서 역사적으로 항상 동조화된 건 아닙니다. 뭐 조금은 힘든 구간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디커플링이 되면서 한국 시장의 매력도가 높아졌던 해도 뭐 아주 드물게는 있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조금은 우리가 고민을 해볼 수 있는 자리이다 이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를 좀 풀어드리면 미국의 빅테크 CEO들이 2, 3월에 걸쳐서 보유 주식을 대거 내다 팔고 있다는 내용인데요. 내용을 보면 아까 말씀드렸던 2021년 1분기 이후로 최대치까지 내부자들이 CEO들이 팔고 있다는 이야기고 테크 주가에 대한 부정적인 시그널이다라는 이야기를 파이낸셜 타임즈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내부자 거래 동향을 추적하는 버리티 LLC 집계에 따르면 기업 내부자들의 주식 매도 대비 관련된 비율들이 어떻게 나오느냐 이게 보죠. 그래서 대표적인 사례가 어디냐면 팔란티어라는 종목입니다.
팔란티어의 공동 창업자인 피터 틸이 있는데 이 3월에만 1억 7,500만 달러를 매도했고 이는 21년 2월에 5억 달러를 매도한 이후에 최대 규모를 팔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아마존의 제프 베조스도 지난 2월에 85억 달러에 달하는 5천만 주를 매도했다 보이고요. 아마존 CEO의 앤디 제시는 2,110만 주를 매도했고 22년부터 23년에 걸쳐서 매도한 2,360만 주에 거의 맞먹는 규모를 팔고 있다 이야기 나왔고요. 메타의 저커버커 같은 경우도 매년 꾸준히 지분을 매도하고 있는데 올해에는 21년 11월 이후에 최대 규모인 29만 1,000주 정도를 팔았습니다. 이게 1억 3,500만 달러 정도를 매도한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여전히 메타 지분 13.5% 보유하고 있어서 최대 주주를 유지하고는 있지만 주가에 대한 부정적인 견해 표출로 시장이 해석할 수 있기 때문에 더 좀 유의할 필요가 있다는 파이낸셜 타임즈의 기사를 신영증권에서 인용을 해줬습니다. 그러니까 미국 쪽의 빅테크가 좀 흔들리면 국내에 또 영향이 그리 또 싹 좋지는 않겠죠. 그런 부분에도 불구하고 일단 우리나라 시장이 어떻게 더 갈 수 있을지. 근데 좀 전에 이전에 보여드렸던 것은 외국인들의 아직은 국내 코스피 오너십이 굉장히 낮은 구간에 있고요. 또 일본 쪽이 굉장히 외국인 자금에 의해서 굉장히 좋았는데 일본 시장이 YCC 정책을 폐기하면서 또 많이 올라서 그쪽에서 좀 자금이 또 엔화의 흐름에 따라 또 흘러나온다면 또 한국 쪽의 어떤 매력도를 가지고 조금은 또 외국인 자금들이 또 들어올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도 일부 있기 때문에 양쪽의 견해가 역시 이제 지금 충돌하는 구간으로 볼 수는 있겠습니다. 예, 지금 댓글창에 삼성전자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MRMUF 관련된 부분에서 단위 높을수록 힘들어진다는 고캐피탈 님의 말씀이 계신데, 예, 그런 이야기가 좀 불거지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단독 기사에 삼성전자가 12단, 그 HBM3E 관련된 12단에서 단독 엔비디아 쪽으로 들어간다는 기사가 나온 그 내용 중에 이 NCF 필름 방식이 역시 이제 단위 높아질수록 휘어짐이 있는데 그 휘어짐의 현상에 대해서는 MUF보다 NCF가 훨씬 더 이점이 있고 강점이 있다. 그래서 HBM3E 이상 올라갈 때 단위 높아지면서 삼성전자에게 기회가 온다. 그런 논리로 이제 설명은 되고는 있습니다. 기술적으로 제가 정확하게 MUF가 어떻고 NCF가 어떻고 이거를 정말 전문가가 아니어서 이 부분이 정말 그렇게 휘어짐에 그러면 NCF가 더 정말 좋은 것인가 MUF가 불리한 것인가 제가 정확하게 말씀드리긴 좀 어려운데요. 시장에서는 그런 분석들이 일부 나오고는 있어요. 근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미래에셋증권에서 이야기하기를 그 기사 쪽에서 나오는 그것이 이제 탑재가 되는 것으로 가정을 한다면 엔비디아 쪽에 관련된 새로운 신상품의 신제품의 그 타임 스케줄하고 좀 맞지 않다. 그래서 펄 통과 정도는 혹시 가능할지 모르겠으나 제품에 탑재된다는 것은 좀 현실적으로 기사 내용과는 괴리가 있다라는 이야기를 또 했으니까 한번 지켜봐야 되겠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기술적으로 모르겠어요. 반도체 전문 애널리스트가 좀 나오셔서 좀 한번 설명을 해주시는 자리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런 부분들 한번 고려를 해보시고 스타디도 또 개인적으로 리포트를 한번 많이 나온 리포트가 있으니까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업종 이야기를 좀 드릴게요. 오늘 여러 가지 업종들이 좀 있었습니다만 일단 기본적으로 지금 첫 번째 이야기는 제약바이오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약바이오인데요. 결국 이제 오늘 언론에 따르면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자회사인 삼성바이오에피스가 희소 질환을 표적한 다수의 유전자 치료제 신약 후보 물질을 발굴했고 올 들어서 동물 실험 등 전임상 단계에 들어간다라고 이제 알려졌습니다. 그래서 삼성바이오가 최근에 일부 관련된 중국 쪽의 업체를 미국 쪽이 제재를 가하면서 좀 반사이익이 있지 않을까라는 이야기가 돌면서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최근에 88만 원 정도까지 주가들이 올랐었는데요. 이와 관련해서도 신약 개발 초기 단계인 후보 물질 탐색, 도출 작업을 지난해 완료했고 올해 간이나 대사질환 등의 희소 질환에 대한 전임상을 마치고 내년에 아마 사람을 대상으로 한 임상실험 절차에 들어간다는 계획이 일단 나왔습니다. 또한 이제 유도탄 항암제로 불리는 항체 약물 접합제 ADC죠. ADC를 활용한 신약 개발도 추진 중으로 알아지기 때문에 바이오업계에서는 신약과 관련해서 미국과 유럽 등에서 이제 기술을 이전받거나 M&A를 검토하던 삼성그룹이 이제 자체 개발로 전략을 좀 선회하는 것이 아니냐라는 분석을 일부 했다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긴 합니다. 근데 삼성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는 조금 오늘 보합으로 마무리가 됐기 때문에 삼성바이오는 그렇게 주가 오르진 못했죠.
이제 아울러서 이제 삼천당 제약이 오늘 뭐 상한가를 갔는데 역시 이제 아일리아 바이오시밀러 소유력 9개국 독점 공급 계약 체결 소식이 전해지면서 다수 조금은 삼천당 제약이 오늘은 주가를 캐리했다. 이게 볼 수 있는 상황이고요. 이번 계약은 파트너사 총 매출의 55%를 수령한 조건인데 유럽 시장에서 삼천당 제약의 입지가 뭐 강화될 것으로 분석이 되면서 오늘 급등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외에도 뭐 에프로젠이라든지 뭐 한미약품그룹이라든지 아까 말씀드린 신풍제약, 그다음에 구강약품, 올리패스, HLB 파나진, 뭐 지노믹트리, 바이오니아 이런 제약바이오 관련주가 굉장히 종목이 좋았다라고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자, 근데 그 외에도 지금 오늘 치매약 관련된 이슈가 좀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은 아리바이오 관련된 회사가 있는데 이 중국 제약사와 먹는 치매약 독점 판매권 계약 체결 소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리바이오라는 회사가 있는데 이 회사가 먹는 알츠하이머 치료제로 개발 중인 AR1001 이 관련된 중국 독점 판매권을 중국 제약사에게 부여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이렇게 밝혀지면서 이 계약에 따라 아리바이오는 선급금 약 1,200억 원을 올해 중반부터 받고 향후에 임상 개발과 허가 마일스톤, 단계별 기술 여조, 그리고 판매에 따른 로열티 등을 최대 9천억까지 받을 수 있게 됐다라고 오늘 기사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이 또 전해지면서 바이오톡스텍이라든지 고려제약, 그다음에 EDGC, NK맥스, 한국파마, 퓨처캠, 메디프론 등 치매 관련주로 좀 언급이 되고 있던 종목들이 이와 관련해서 또 주가들이 움직였다 볼 수도 있겠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하나증권에서 오늘 제약바이오 관련된 코멘트를 또 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제약바이오 역시 이제 비중 확대 의견을 하나증권에서 내기도 했고요. 역시 이제 정중동이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셀트리온 같은 경우도 진펜트라 출시가 되고 앞으로 확인할 것은 대형 PBM들의 내셔널 포뮬러의 등재라든지 ASP 관련된 부분에서 좀 평가를 하는데 진펜트라의 현지 도매 가격은 4주 기준 6,181달러 정도 수준입니다. 그래서 1년 약가는 약 8만 달러 정도 수준인데 휴미라나 이런 쪽에 1년 관련된 현지 도매 가격과 거의 유사한 수준까지 와 있다. 그래서 셀트리온 관련해서도 언급이 좀 나왔고요. 그 외에도 표를 한번 띄워주시면 하나증권에서 이제 각 종목별 이제 여러 가지 이슈들을 좀 띄워줬습니다. 그래서 표로 이렇게 했는데 결국은 이 부분 관련해서 국내 제약바이오 관련된 R&D 타임라인을 가지고 작년 하반기부터 올해 상반기와 올해 하반기까지 종목별로 어떤 타임라인을 가지고 모멘텀을 갖고 있는지 표로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증권 리포트를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 혹시 리포트를 못 찾으시면 저희 시내 자료실, 3프로TV 시내 자료실에 들어오시면 제 이제 원고상에 이 표가 들어와 있으니까 이 표를 한번 보시면서 종목별로 어떤 모멘텀이 올해 하반기까지 있는지 한번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외에도 이제 하나증권에서는 유럽 폐암학회 발표될 마리포사의 추가 분석 결과와 리블리반트 관련된 임상 결과를 주목해야 한다 이야기를 했고요. 선호 종목으로서는 하나증권에서는 오늘 유한양행과 바이오텍 이렇게 선호 종목으로 이야기를 했고요. 관심 종목으로서 레고캠 바이오를 유지한다라는 코멘트를 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종목들도 중소형 바이오주들 그래서 3월달, 4월달 접어들면서 이제 아스코라든지 여러 가지 이슈가 또 있었기 때문에 한번 눈여겨볼 필요는 있겠고 한미약품도 오늘 뭐 경영권 뭐 이슈도 있겠지만은 비만약 관련된 이슈가 역시 이제 한미약품 계열이기 때문에 이쪽도 여전히 조금 살아있는 모멘텀으로 보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재밌는 이슈가 하나 있었어요. 그 다음 사진 하나 띄워드릴까요? 그 다음 사진 하나 띄워주세요. 이게 뭐냐면 이 하나증권에서 이제 오늘 이걸 띄워주셨는데 이 내용은 뭐냐면 미국의 바이오 안보법의 발의자로 알려져 있는 마이크 갤러거 하원 의원이 지난 22일 전격 사퇴 선언을 했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분이 왜 사퇴했는지는 정확하게 뭐 알려진 게 특별하게 뭐 이슈가 벌어지는 없지만 이게 바이오 안보법을 이제 일단 발의한 당사자인데요. 갑자기 20일 날 전격 사퇴를 했다고 하네요. 뭐 그러다 보니까 이게 또 약간 이 힘이 좀 동력이 좀 떨어지는 것인가? 만약에 이렇게 동력이 떨어지면 반사에 이게 기대감이 좀 일부 있었던 뭐 삼성 바이오로직스에 또 어떻게 이 주가 부분에 영향을 미칠지도 한번 봐야 되겠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뜬금없이 갑자기 전격 사퇴를 했다고 하니까 그 다음에 추이를 바이오 안보법이 또 어떻게 흘러갈지 추이를 한 번 더 지켜볼 필요는 있겠습니다. 네, 원달러 인버스님, 박 부장님은 상조해야 할 듯. 네, 감사합니다. 뭐 열심히 하는 거죠. 그 성실이라는 단어가 무슨 어떻게 해석할 수 있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했더니 누가 그러시더라고요. 성실한 것은
그날 해야 될 일을 하는 것이다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이렇게 방송을 들어오셔서 이렇게 매일매일 방송을 들으시는 것도 상당히 성실하게 이 방송을 라이브로 들어주시는 것도 큰 의미가 있는 걸로 또 생각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열심히 또 저도 준비하고 또 방송도 들어주시면 좋겠고, 또 준비한 내용들이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정말 도움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섹터는 사실 오늘 하루만 놓고 보면 가장 핫했던 섹터인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아주 많이 관심을 가지다가 최근에 좀 굉장히 주가가 안 좋았죠. 근데 다시 오늘 급등각을 보였던 미용기기 쪽입니다. 지난 금요일 날 장 마감 시점에 비올이라는 회사가 이제 중국의 품목 허가 획득했다라는 이제 이슈가 나오면서 사실은 뭐 시간에서도 좋았겠지만 오늘 장 초반에 장 시작하면서 미용기기 쪽의 섹터가 굉장히 좋았었어요. 뭐 그러다 보니까 시장에서 오늘 미용기기가 가장 오늘은 좀 핫하게 움직인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다올투자증권에서 이제 오늘 관련된 이슈를 뭐 코멘트를 내는데요. 뭐 리포트를 냈습니다. 이 보시면은 역시 이제 비올이 쏘아올린 기대감이라는 어떤 제목으로 리포트가 나왔는데 3월 22일 날 실퍼맥스가 중국의 NMPA 품목 허가를 획득했다고 이제 밝히면서 당초 국내 미용 의료기기 업종들의 중국 진출 기대감은 과거 이제 2022년 정도부터 언급이 계속됐습니다. 여러 종목들이 있었는데 근데 생각보다 좀 지연되기 시작하면서 시장에서 기대감이 상당히 뭐 거의 사라지기도 했죠. 그래서 일정이 빈번하게 지연되면서 기대감이 사실상 별로 없었던 상황에서 비올의 품목 허가가 나오면서 업종 전반적인 센티먼트에 굉장히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왔다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뭐 비올도 오늘 주가가 많이 오르고 또 했고요. 그다음에 원텍, 그다음에 제이시스 메디칼 등등이 주가들이 급등했고 파마 리서치도 굉장히 급등을 했죠. 그래서 다른 업체들의 품목 허가 대기를 하고 있는 것도 굉장히 주목을 해야 되지 않느냐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비올 이외에 중국 NMPA 허가를 지금 기대하고 있는 법인은 두 회사가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제이시스 메디칼과 원텍 이렇게 있는데요. 제이시스 메디칼 같은 경우는 뭐 마이크로 니들 RF인 포텐자라는 제품이고요. 포텐자라는 제품은 이제 글로벌 지금 사이노쇼와 같이 하고 있는 제품들이고, 그 다음에 원텍 같은 경우는 비침습 RF인 올리지오이죠. 그래서 NMPA가 신청을 지금 되어 있는 상태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비올이 통과를 했기 때문에 이 두 회사도 가능성이 상당히 좀 높게 기대감을 가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근데 이제 그 다음 사진을 좀 띄워드릴까요? 그래서 국내 메디컬 에스테틱 관련된 업체들이 중국의 파트너십을 어떻게 갖고 있느냐를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휴젤 같은 경우도 이렇게 제품 관련해서 중국 쪽 2014년에 체결을 했고요. 계약이 5년이니까 이건 뭐 끝난 건가요? 체결 연도가 2014년도니까 이제 끝난 수도 있겠습니다. 그리고 파마 리서치 같은 경우 뉴질랜드 외에 2020년도에 체결해서 5년이니까 뭐 내년에는 끝나네요. 파마 리서치는. 그리고 제이시스 메디칼은 지금 파트너사 사이노쇼와에서 포텐자 2019년부터 해서 3년 기간 계약이 더 늘어나고 있고, 지금 아이메이크는 지금 중국에서 1위 업체입니다. 시가총액이 엄청난 회사고요. 이 회사가 지금 중국 쪽에 1위 업체인데 유통으로 1위 업체입니다. 그래서 아이메이크와 포텐자 외에 23년 작년에 체결했고 MOU를 체결했습니다. 그리고 원텍 같은 경우는 이제 이번에 2021년 체결하면서 5년간 규모로 체결했고요. 비올이 이제 이번에 실퍼맥스가 관련해서 22년에 체결하면서 5년간 체결하고 이제 180억 정도 규모죠. 그래서 아마 5년간 180억이라 뭐 비올 같은 경우는 뭐 그 매출 규모로 봐서는 아주 큰 건 아니에요. 5년간 180억이니까. 근데 이제 중국 시장의 점유율을 높일 수 있고, 그 다음에 또 어떤 기술적인 부분들을 일단 평가를 받았다는 점에서 의미를 가질 수 있겠고요. 제 테마도 이제 이렇게 22년도에 체결하면서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 쪽에 이렇게 관련된 중국 현지 업체들과 파트너사를 가지면서 중국 쪽에 어떤 인허가 관련된 승인권을 지금 진출한 것이 아까 말씀드렸던 제이시스 메디칼과 원텍 두 회사가 지금 있는 걸로 확인되기 때문에 아마 비올 이후로 아마 두 회사도 중국 쪽의 승인 기대가 굉장히 높게, 가능성이 높게 점쳐지지 않을까 이렇게 이야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미용 의료기기 주가들의 업체는 다올투자증권의 평가에 따르면 중국 진출에 대한 가능성, 이 실적들이 반영이 전혀 안 된 상태이기 때문에 상당히 품목 허가에 대한 섹터의 긍정적인 주가 흐름도 기대할 수 있다고 평가를 했고요. 최근에 1, 2월 달에 수출 지표를 보면 지금 뭐 강남구 같은 경우는 클래시스죠. 그리고 금천구 같은 경우는 제이시스 메디칼, 그리고
유성구는 아마 원택으로 아마 제가 기억을 합니다. 그렇게 되니까 모두 시장 추정치를 상회하는 수출을 1, 2월 때 모두 기록을 했기 때문에 아마 1분기 기준으로 봤을 때는 이 회사들 뭐 크레시스나 제이슨 메디칼, 원택 등이 호실적 그리고 시장을 아마 컨센을 상회하는 호실적이 나오지 않을까. 아마 제 생각으로는 이 언급된 종목들이 아마 분기 사상 최대 실적도 이번에 일부 종목들은 아마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질 수 있다고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렇게 확인되고 있고요. 회사 좀 제가 탐방이라든지 이렇게 확인해 보면 1분기 조심스럽게 사상 최대 실적, 분기 실적까지 이야기를 하는 회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지금 다울투자증권의 그 의견에 따르면 크레시스가 지금 현재 PER이 25.5배, 올해 실적 기준으로 25.5배 정도 수준인데, 제이슨 메디칼이 올해 실적 기준 14.6배, 그리고 원택이 올해 실적 기준 15.8배 정도로 저평가되어 있으니까 한번 평가를 하셔서 시장을 좀 보자라는 평가까지 했으니까 이런 부분들도 가지고 현재 목표가 대비 현재 주가 괴리율이 굉장히 큰 종목들이 꽤 많기 때문에 미용기기 업체들은 올해 몇 안 되는 성장하는 섹터 중에 하나이니까 고점 대비 거의 반토막 났었던 상황이기 때문에 현재 주가 관련해서는 지금 관심을 가져올 만한 시기다. 그리고 아마 1분기에 실적이 나타나면서 분기 최대 실적이 만약에 나온다면 기대감을 가지고 다시 한번 움직일 수 있는 가능성도 있다라고 평가를 할 수도 있겠습니다. 네, 미용기기 쪽은 그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전반적으로 다 좋은 것 같아요. 지금 미용기기 쪽은. 왜냐하면 2025년 정도에 그 울세라가 미국 쪽에서 특허가 만료가 됩니다. 그러면 북미 시장이 울세라 계열의 한국의 미용기기들이 진출할 수 있는 문이 또 열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아직까지는 울세라를 선호하는 면이 일부 있다 하더라도 특허가 만료되면서 그와 비슷한 가성비 있는 기기가 또 북미 시장에 어떤 기회를 가지고 열린다는 이점에서는 또 북미 시장에 진출을 잘하는 회사들, 이런 시장들이 25년도에 상당히 미용기기 업체 입장에서는 또 기회가 열린다는 점에서 중장기 성장성은 한 1, 2년 정도 충분히 아직도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는 PER 3배, 14배 이 정도면 굉장히 싼 거 아닌가요? PEG 개념을 보더라도 PER 25배 정도는, 왜냐하면 연평균 성장이 25%, 30% 나오거든요. PEG 개념으로 한 배 정도 준다고 하면 PER 한 25배 정도까지는 충분히 종목들은 줄 수 있지 않을까. 예,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여기까지 이제 미용기기 관련된 이야기를 드렸고요. 그 다음 섹터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 섹터는 이제 역시 오늘 2차전지입니다. 2차전지 말씀 안 드릴 수가 없는데, LNF 대규모 공급 계약이 일단 나왔습니다. 참 오랜만에 굉장히 큰 대규모 공급 계약이고요. 메리츠증권에 따르면은 LNF의 SK 온향 13조 1000억 정도의 하이니켈 양극재 공급 바인딩 계약을 했다고 밝혀졌는데, 결국은 이게 24년 3월부터 30년 12월까지 7년간 13조 1000억 규모로 고객사에게 구매 강제성이 부여된 바인딩 계약입니다. 이게 좀 중요한 거죠. 이게 뭐 해도 되고 안 돼도 되고 그런 계약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연간 양극재 출하량은 약 42,000톤 정도 되는데 총 계약 규모는 30만 톤 이상으로 메리츠증권에서는 해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물량 출하 대상은 SK온이 납품하는 현대기아차의 국내와 미국의 단일 공장 및 조인트 벤처항이 모두 포함된 내용으로 추정한다고 평가를 했고요. SK온의 현대차량 사업규모에 따른 추가 공급 논의도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조심스러운 분석도 했습니다. LNF 24년 양극재 기업 중에 첫 수주 발표를 했기 때문에 아마 추가적인 공급 계약 가능성을 열어둔다 평가까지 있었는데 23년 12월 미국의 FEOC 발표 이후에 난 차이나 2차전지 채택 움직임이 계속적으로 가속화되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LNF의 SK온양 계약을 계기로 전년부터 고객사들과 논의된 양극재 공급 확정 가시성이 좀 더 높아지는 계기가 되고 있다라고 평가를 했고요. 특히 이제 LNF 같은 경우는 중장기 고객사 비중과 제품 포트폴리오 다변화를 추진 중에 있는데 다수의 수주 확정 관련된 긍정적인 이벤트가 또 예상된다는 점에서 몇 가지를 더 언급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는 LG 엔솔의 국내 오창과 미국의 아리조나 4680 원통형 전지양 하이니켈 양극재, 그 다음에 LG 엔솔과 현대차 조인트 벤처형 하이니켈 양극재, 그리고 세 번째로는 파나소닉 4680 원통형 전지형 하이니켈 양극재, 그리고 네 번째로는 전반적으로 지금 유럽의 노스볼트향 하이니켈 양극재, 이 네 가지 정도가 또 추가적인 가능성이 열려 있다라고 평가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24년 기준으로 봤을 때 LNF가 업사이드 포텐셜이 가장 큰 기업으로 일단 메리츠증권의 평가까지 했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선별적인 평가를 할 수 있는 종목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관련된 메리츠증권 첫 번째 사진 좀 불러드릴까요? 여기 보시면은
LNF 연간 캐파 생산 추인데 역시 이제 LG 에너솔루션 미국 생산 기지양 출하가 있고 유럽의 노스볼트양 출하 그리고 LFP 조기 양산에 들어가면서 25년 정도부터는 상당히 이렇게 튀어오르는 캐파 출하량이 나올 수 있다는 점이고요. 27년까지 계속 성장한다. 이렇게 타임 스케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사진 보여드리면 국내외 양극재 기업 간의 EV EBITDA 배수인데요. 역시 이제 에코프로 BM이 가장 높게 받고 있고, 그 다음에 포스코 퓨처엠, 그 다음에 LNF, 밑으로는 뭐 LG 화학도 있고, 쭉쭉쭉 유미코어 등등이 있죠. 그래서 상대적으로 좀 싸게 보이는 종목은 이 표를 보시면서 좀 평가를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메리츠증권 외에도 오늘 이제 2차전지 관련해서 코멘트를 한 회사가 또 있습니다. 하나증권에서 이야기를 했는데요. 이 하반기 눈높이가 다소 좀 부담스럽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구간은 상반기에는 아마 트레이딩 기회가 충분히 있는 구간이라고 평가를 하긴 했습니다. 지금 최근 약 50일간 배터리 관련된 섹터 주가를 본다면 2월 1일 기준으로 봤을 때 지금 현재 구간까지 얼마나 올라왔나 좀 분석을 해보니까 현재 지금 삼성 SDI 같은 경우는 28% 올라왔고 전일 종가 기준입니다. 포스코 퓨처엠은 26% 그리고 에코프로 BM도 30% LNF도 30% 2월 1일 이후로 이렇게 주가가 상승을 했죠. 꽤 많이 올라왔어요. 바닥에서. 두 가지 핵심 변수가 있었죠. 결국 이제 양극재 수출 물량이 전월비 2달 연속 증가가 올라왔고요. 그리고 메탈 가격도 반등을 줬는데 리튬, 니켈, 구리 가격을 보니까 저점 대비 리튬은 저점 대비 25.4% 그리고 니켈은 저점 대비 16.3% 그리고 구리는 저점 대비 11%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관련된 이야기들이 나오면서 이렇게 관련된 뭐 리튬, 니켈, 구리 가격이 올라온다는 점에서는 메탈 가격의 상승도 충분히 긍정적이겠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양극재 수출 물량의 MOM 증가율이 2달 연속 이루어졌다. 그래서 이런 연속성과 그 다음에 메탈 가격 상승들이 결국은 실적단에 대해서 바닥론을 이야기할 수 있다 이야기고요. 그래서 첫 번째 사진을 먼저 띄워드리면 NCM과 NCA 같이 합산 양극재 수출 중량추인데 막대 그래프가 수출 중량인데요. 2달 연속 MOM으로 올라왔죠. 그리고 전반적으로 지금 이 부분도 증가율이 플러스권에서 유지가 되고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라는 거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바닥론에서 일단 양이 좀 늘어난다. 근데 이제 단가는 좀 더 빠질 수는 있습니다. 이게 후행되기 때문에 레깅이 되면서 한 3개월 정도 후행되니까 단가가 좀 더 빠지는 부분은 어쩔 수 없고 그래서 수출 금액으로 따진다면 조금 이제 물량이 늘어나는 것이 조금 반감될 수는 있는데 바닥론에 대한 힘을 실어주는 부분도 충분히 있을 수 있다는 점이고요. 그 다음 사진 보시면은 중국의 탄산리튬 가격은 이 현물 가격은 다소 좀 주춤합니다. 지금 톤당 11만 위안 초반 정도대에서 조금은 좀 주춤하고 있어서 추가적인 상승이 조금은 나오지 않는 것이 현물 쪽에서는 좀 아쉬운 부분이 있는데 선물 가격은 올라가는 모습이 보였죠. 그래서 선물이 먼저 움직였다는 점에서 좀 긍정적으로 해석을 하는데요. 현물 가격이 좀 따라 올라가는 모습이 좀 보인다면 좀 더 활발하게 양극재 부분이 좀 움직이지 않을까 생각은 듭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증권에서는 역시 실적 쇼크나 그 다음에 2분기 관련된 감익 가이던스가 없는 실적 공시가 가능한 구간이다 이렇게 봤죠. 그래서 굉장히 좀 그런 부분에서 긍정적이다. 그러니까 5개 분기 만에 실적 쇼크 없이 QOQ 전 분기 대비 감익이 없는 분기로 넘어가는 구간이라서 상반기 내에 단기적으로는 이렇게 2차전지 관련된 쪽이 트레이딩이 가능하다. 평가를 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종목별로 봐서는 역시 최근에 공격적인 투자와 수주 관련된 이슈 그리고 전고체 이슈를 이야기를 했던 삼성 SDI가 역시 눈에 제일 들어온다 이야기하고 있고 그 외에도 미국의 중국 공급망 의존도 완화 기조에 따라서 반사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전해액과 전구체, 분리막 그리고 동박까지 이쪽으로 좀 봐야 된다. 그리고 기술 적용 초입 단계에 들어선 산업군 특히 이쪽은 어디입니까? 실리콘 응급제가 되겠죠. 그래서 이런 관련된 쪽으로도 지금은 봐야 될 것 같고 투자 기조가 공격적으로 변하는 삼성 SDI가 있다 보니까 셀업체 중에서는 LG엔솔보다는 삼성 SDI가 좀 더 좋다고 봤는데 뭐 그래도 불구하고 삼성 SDI의 관련된 장비 공급사 밸류체인까지도 좀 공격적인 수주 관련해서 좀 긍정적이지 않느냐 이런 평가까지 내면서 2차전지 관련된 코멘트를 줬습니다. 네, 임선아님, 부장님은 좋은 정보 주시려고 방송에 신경 쓰고 있는 게 느껴집니다. 네, 감사합니다. 정말 그게 진심이고요. 그렇게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는 정보가 정말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 이슈입니다. 그 다음 이슈는 소매 유통 쪽인데요. 오늘은 좀 좋지 못했죠. 역시 이제 여러분들 모르겠습니다. 뭐 백화점이라든지 이렇게 뭐 마트를 가실 때 어떨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뭐
우리가 이렇게 편의점 가실 때 어떻게 소비를 하고 계신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백화점 쪽은 글쎄요. 저희도 여의도 쪽에 뭐 더현대라든지 이렇게 DH 가보면 좀 바글바글 하거든요. 그래서 별로 뭐 소비가 안 되나? 이 느낌이 사실 체감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이제 거기서 얼마나 지갑을 여시는 것까지는 제가 잘 모르기 때문에 그렇긴 한데 여전히 백화점은 여전히 좀 많으십니다. 사람들이. 그리고 우리가 이제 소비를 보자면 이제 이렇게 우리가 유통 쪽만 보는 게 아니라 또 해외여행이나 이런 걸 보시면 또 국제공항 가시면 되게 바글바글 하시잖아요. 이렇게. 요즘에 이제 호텔비도 비싸졌고 이렇게 항공권도 굉장히 비싼데도 불구하고 해외여행 많이 가시거든요. 그래서 이게 소비가 정말 준 게 맞나? 이런 모습을 사실 조금 갸우뚱할 수는 있는데요. 근데 이제 우려가 있는 것 같긴 해요. 그래서 이제 오늘 상상인 증권에서 이렇게 보고서를 냈습니다. 그래서 코로나 팬데믹 직후에 세계 각국의 경기 부양 기조로 소비가 활성화됨에 따라 유통업체들이 단기 사이클, 상승 사이클은 있었죠. 그러니까 해외로 못 나가니까 이제 명품이나 다른 소비를 하게 되고 또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과거에 이제 몇 년 전 기준입니다. 우리나라 지금 최근의 기준은 아닌 것 같고 코로나 시절의 기준에 우리나라가 한 해에 해외에 나가서 쓰는 돈이 아마 여행 경비가 한 8조 원 이상 된다고 들었어요. 그때 당시에 박종대 연구원께서 아마 그런 말씀을 잠깐 애널리스트 그만두시기 전에 말씀하신 것 같은데 그 돈이 이제 해외 쪽으로 코로나 때문에 못 나가니까 어떻게 됩니까? 보복 소비로 한국에서 이제 백화점 등에서 이제 굉장히 비싼 돈들을 주고 고가의 물건들을 많이 사면서 해외여행으로 안 나가는 돈들이 이제 국내에 풀려서 백화점 상당히 좀 호황을 누렸었죠. 뭐 그런 것들이 있었는데요. 근데 이제 그때 상승 사이클을 경험하면서 그 이후에 급격한 금리 상승 기조를 이제 사이클이 들어왔고 약간의 경기가 좀 쉬어가는 둔화 우려가 생기면서 업황이 다소 좀 쉬어가는 구간으로 접어들고 있다. 상상인 증권에서는 이렇게 오늘 리포트를 냈습니다. 그래서 유통업 같은 경우는 전형적인 내수 산업으로 구조적인 한계를 지니고 있는 반면 온라인이나 오프라인 모든 영역에서 신규 플레이어들 우리가 뭐 잘 알고 있는 뭐 테무라든지 그다음에 알리익스프레스, 슈엔 이런 것들이 들어왔죠. 그래서 이런 쪽에 약진이 두드러짐에 따라 경쟁 강도 또한 심화되고 있는 상황을 언급되면서 오프라인 유통 시장이 조금은 좀 약화가 되고 있는 게 아니냐 이런 오늘 리포트를 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사진을 좀 띄워드릴게요. 첫 번째 사진을 띄워드리면 네, 국내 소매 판매액 추이인데요. 이 막대 그래프는 소매 판매액을 말하는 거고 소매 판매액 YY 증감률이 이제 이 실선인데 지금 실선의 제일 오른쪽 끝을 보시면 YY 증감률이 이제 마이너스권으로 접어들고 있죠. 그래서 소매 판매액 증감률이 다소 좀 역성장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냐라는 우려를 조금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오늘 관련된 유통업종들이 조금 좋지 못했고요. 그 다음 사진 띄워주시면 온라인 유통 플랫폼 MAU인데요. 이제 인당 뭐 결제 금액이나 이런 것들을 나타낼 수 있는 지표인데 역시 보시면은 쿠팡도 높은 뭐 부분을 차지하고 있지만 역시 이제 지금은 알리익스프레스라든지 그다음에 쉐인 이런 쪽에서 상당히 많이 아주 기하급수적으로 치고 올라왔다. 이런 분들이 이제 온라인 쪽에 유통망이 장악이 되고 있고 국내 유통망이라든지 이런 쪽은 뭐 잘하고 있는 뭐 쿠팡도 있긴 하지만 이제 상승률로 본다면 최근에 약진이 일본 쪽의 업체, 중국 쪽의 업체들이 상당히 약진이 두드러지고 있다.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 조금은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상상인 증권에서는 향후 지출 여력의 확대를 통한 소비 여력 회복이 그나마 희망적일 수 있는데 현재 소비 양극화, 업체 간 치열한 경쟁들을 감안할 때 독자적인 진입 장벽의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한 요소로 판단되면서 이와 관련된 종목으로 조금은 좀 슬림화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 보면 또 일부 이제 오프라인 유통이 조금은 약간 위축될 수도 있나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볼 수 있겠습니다. 근데 다음 사진 보이시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상인 증권의 평가에 따르면 올해 추정할 수 있는 주요 유통업체 매출과 영업이익 증가율인데요. 여기 보시면 이마트가 워낙 안 좋았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영업이익 증가율이 오늘 상당히 많이 올해 성장하는 걸로 보이죠. 근데 이제 영업이익 증가율이 상당히 높게, 가장 높게 나타나는데 워낙 안 좋아서 그럴 수 있습니다. 작년에 워낙 안 좋았기 때문에 이 매출 증가율을 보면은 이마트가 그게 높지 않아요. 근데 이제 매출 증가율이 별로 높지 않은데 영업이익 증가율이 높게 나타나는 것은 뭔가 다른 변수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작년에 워낙 안 좋아서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전체적으로 좀 매출 증가율이 높고 영업이익 증가율이 높은 회사는 현대백화점이 좀 늘어 들어오죠. 매출 증가율도 8.9% 그리고 영업이익 증가율도 22%를 넘어서는 부분이 보이고 있고요. 그래도 BGF 리테일이 7.5% 매출 증가하면서 영업이익률도 11.6% 증가하는 것으로 보이고 있고 신세계도 9.4% 매출 증가하면서 영업이익률도
9.8% 증가하니까 상당히 좀 탄탄하게 올라가는 모습들이 보입니다. 롯데쇼핑은 상대적으로 이쪽도 별로 매출 증가율이 없는데 글쎄요, 이익이 별로 안 좋아서 기저 효과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뭐 그런 부분들이 조금은 높게 영업이익 증가율이 나타나는 부분인데요. 역시 매출 증가율이 높으면서 영업이익 증가율이 높게 나타나는 회사가 좀 낫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그래서 오늘 다소 좀 이러한 유통업체들에 대한 우려 때문에 일부 소매유통 관련된 종목들이 조금은 하락세를 나타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근데 이제 모르겠어요. 뭐 지표로 봐서는 그런데 백화점 가보면 그렇게 소비가 줄어들었던 느낌은 잘 안 들어요. 뭐 그게 제가 여의도만 봐서 그런 건지 강남권만 그런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바글바글합니다. 사실 실제로. 그래서 그렇게 딱히 진짜 좀 힘들겠구나라는 느낌을 실제 체감은 잘 못하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래서 네 번째 업종 이슈까지 말씀을 드렸고요. 자, 그러면 이제 다섯 번째, 그 다음 이야기입니다. 오늘 약간 테마성적인 움직임이 좀 있었던 섹터가 하나 있었죠. 오후 들면서 갑자기 또 좋아졌던 섹터가 어디냐면, 사료, 비료 뭐 이런 쪽입니다. 갑자기 뜬금없이 이게 장이 안 좋으니까 이런 테마성 움직임들이 나타나는 섹터들이 움직이는데요. 이야기가 하나 있었죠. 오늘 이슈가 하나 불거졌기 때문에 이렇게 이야기들이 나온 것 같습니다. EU, 그러니까 유럽연합이 그 러시아와 벨라루스산 곡물을 겨냥해서 관세 폭탄을 아마 예고하고 있다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오늘 이제 비료나 사료 이런 쪽이 좀 올라왔던 것 같은데요. EU 행정부격인 집행위원회가 EU 27개국으로 수입되는 러시아와 벨라루스산 곡물과 유지 종자와 관련된 파생 상품에 대해서 톤당 95유로 또는 수입 가격 기준 50%의 관세를 부과하는 방침을 밝혔습니다. 사실상 이렇게 되면 수입 금지 조치에 거의 준하는 것으로 볼 수 있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 안은 이르면 내달 27개국으로 구성된 이사회에서 가중 다수결, 그러니까 회원국 55% 이상, 그리고 EU 전체 인구의 65% 이상 동시 충족을 하는 조건으로 된다면 투표가 가결되면 곧바로 시행을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곡물 가격이 그렇게 되면 좀 들썩일 가능성이 좀 있다고 이야기되는 거죠. 이와 관련해서 EU 관련된 당국자는 이번 조치가 저가의 러시아와 벨루스산 곡물 수입 급증에 따른 EU 시장 불안정을 막고 우크라이나에서 훔친 곡물을 러시아산으로 둔갑해서 수출하는 행위를 금지하기 위한 것이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래서 WTO 협정상 국가안보에 따라 수출 규제를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관련 규정에 따라 국제법상으로도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라고 이제 오늘 밝혀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단 곡물이나 사료, 비료 이런 관련주들이 오늘 들썩인 것이 아니냐 이렇게 보이는 것 같고요. 뭐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결국은 약간 테마성, 그러니까 시장이 좀 좋지 못하고 주도 섹터가 크게 안 보이죠. 큰 종목들이 안 움직이니까 이렇게 그렇게 틈새에서 이렇게 테마군들이 오늘 주가가 움직였다 볼 수 있습니다. 더군다나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가 뭐 드론 공격도 하고 미사일 공격도 하고 그다음 정유시설 공격도 하고 뭐 이런 것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역시나 테러 관련된 부분들이 사실은 뭐 이렇게 곡물 관련된 수출입도 중요하게 좀 우리가 리스크처럼 좀 주목을 해야 되겠지만 사실 미사일 공격이나 드론 공격을 통해서 정유시설 관련된 공격들이 있으면서 최근에 WTI가 이렇게 좀 올라가고 있는 모습이 보인다는 점, 그리고 미국의 가솔린 가격이 드라이빙 시즌이 다가오면서 다소 조금은 가솔린 가격이 미국 쪽에서 올라온다는 점이 이게 또 물가를 좀 자극할 수 있지 않을까?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우려를 할 수밖에 없는 국면이죠. 그래서 사실 저는 거기에도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이런 어떤 단순한 뭐 곡물 가격이라든지 관세 부과 이런 것들이 문제라기보다는 실질적으로 인플레를 자극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이슈들이 조금은 꿈틀거리고 있다. 이것이 사실 또 시장의 악재가 될까 조금은 걱정이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조금은 우리가 팔로우를 해보시고요. 유가 관련된 부분, 그리고 새롭게 이렇게 곡물이라든지 그다음에 미국의 가솔린 가격은 좀 팔로잉을 꼭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다섯 번째 이슈까지 말씀드렸고요. 여섯 번째 이슈입니다. 최근에 건설 경기 관련된 비관론 뭐 지속이 되고 있다. 건설주가 오늘 좀 하락세를 보였는데 오늘 정부에서는 4월 달에 PF 관련된 이슈가 뭐 크게 불거지지 않을 것이다. 문제가 없다라고 발표가 최근에 나오긴 했습니다만 PF 부실로 인한 건설사 부도가 현실화되면서 정부의 시장 안정화 노력에도 불구하고 효과가 좀 제한적이지 않을까라는 약간 비관적인 분석들이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국토교통부 건설산업지식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올해 들어서 전문 건설사들의 건설업체 자진 폐업 신고 건수가
886건 정도가 잦은 폐업 건수가 올라왔고요. 부도 처리된 건설사도 6곳에 달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건설업 관련된 다소 조금은 부정적인 이슈가 일궈졌습니다. 800건이 넘는 폐업 건수는 지난 10년 가운데 건설사의 폐업 건수가 최대치라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PF 관련된 건들이 좀 아직도 상당히 좀 보수적으로 봐야 되지 않을까, 좀 조심스럽게 봐야 된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정부는 지금은 좀 문제 없다, 뭐 이렇게 크게 이슈가 안 될 것이다, 시장 안정화 정책을 취할 것이다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다소 조금은 현장에서는 조금은 좀 보수적으로 아직은 좀 몸을 사리는 부분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 다소 조금은 이렇게 건설주, 큰 건설주뿐만 아니라 중소형 건설주들도 조금은 몸을 사리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실제 저희들도, 저희 단지도 재건축 이슈 때문에 저희 시공사도 제가 직접 만나보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굉장히 수주를 좀 아끼고 있어요. 그래서 옛날처럼 공격적인 수주를 하지 않고 선별적 수주를 굉장히 줄이고 있고, 마케팅도 거의 하지 않고요. 일부 지금 단지에만, 정말 사업성이 있는 단지만 가서 이제 어떤 수주 작업을 좀 하고 있는 게 확실히 눈에 보이거든요. 그래서 과거처럼 한 단지에 5개, 6개 건설사가 붙어서 이렇게 수주전을 벌이지 않습니다. 거의 한두 곳 정도 이렇게 아주 선별적으로 하는 단지만 들어가고, 나머지들은 공격적으로 서로 마케팅 그런 전쟁을 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확실히 지금은 건설사들이 몸을 굉장히 추리고 있고, 그리고 내부적으로 현금 유동성 확보를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하고 있는 모습이 보인다는 점도 실제 확인이 되니까, 건설업 글쎄요, 올해 하반기까지 잘 좀 이렇게 넘어가면서 이 PF 관련된 이슈가 시장에 크게 터지지 않도록 잘 넘어갔으면 하는 바람을 갖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마지막입니다. 시간이 한 2분 정도 남았는데요. 마지막은 역시 이제 지난 금요일 날 제가 이제 말씀드렸던 방산 관련된 쪽이에요. 그래서 아마 이 부분은 간단하게 제가 말씀드리고 마무리하겠지만은, 지난 금요일 방송을 다시 한번 보시면 방산 관련해서 제가 언급을 지난 금요일 날 좀 자세하게 드렸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좀 참고를 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역시 이제 기획재정부가 LH 등의 공기업 지분을 현물 출자하는 방식으로 수출입은행에 2조 원가량을 투입한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고 전해집니다. 그래서 기재부 관계자는 작년 1분기 출자 규모 2조 원 수준으로 검토 중이고, 정확한 규모나 시기 방식이 아직 확정되지는 않았다고 밝히긴 했지만, 이런 식으로 정부가 출자를 추진하는 게 대규모 방산 수출에 대한 수출입은행의 금융 지원 여력을 확대하기 위한 것이 아니냐라고 평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자본금을 2조 원가량 늘리면 수출입은행은 최대 14조 원 정도의 유동성을 추가 공급을 할 수 있게 되고 진행되기 때문에, 특히 이제 현재 방산업계 폴란드 수출 계약에 힘이 실릴 전망으로 보고 있어서, 이번에 출자가 이제 완료가 되면 수출의 은행은 상당 부분을 방산 수출 지원에 활용할 것으로 보이니까, 지금 추가적인 신규 계약 관련해서 방산 쪽이 상당히 조금은 주목을 받을 수 있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최근에 또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가 드론이나 미사일 공격이 또 일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방산 관련해서도 어떤 리스크, 지정학적 리스크가 또 부각되면서 방산 업종이 다시 한번 주장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까지 오늘 시장의 섹터나 종목들이 움직였다는 점 정리를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좀 섹터나 종목들이 꽤 많았죠. 예, 열심히 달려왔습니다. 자,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들 여전히 시장이 좀 좋지 못하지만 꼼꼼하게 챙겨가면서 좀 여유를 가지고 투자를 계속적으로 조금은 여유 있게 해보시고, 그리고 투자는 또 역시 박근영의 데일리 힌트와 같이 함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 다 아시죠? I see you. 장 시작 전부터 종료까지 쏟아지는 수많은 뉴스와 정보들. 이 중에서 어떤 것이 투자에 정말 도움이 되는 정보일까요? 3프로의 증시 셔터맨 박근영 마스터가 직접 정보를 선별하고 투자의 힌트를 드립니다. 시간도 아끼고 투자 아이디어도 얻는 시간, 박근영 부장의 마켓 힌트와 함께 하세요. 자세한 사항은 3프로 TV 앱과 홈페이지를 확인하세요.